이탈리아의 볼타 선생이 전지를 발명했죠. 구리, 아연하고 적셔서 놓고, 이게 정말 뭐 웬만한 요리하는 것보다 쉽죠. 볼타가 만든 전지의 작동 원리는 뭘까? 볼타 자신의 이론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볼타가 했다가 폐기된 이론이 일리가 있지 않은가? 소금물로 해보는 겁니다. 음극을 구리 쪽에 하고 양극을 금에 하겠습니다. 지금 금이 녹고 있습니다. 이야, 이 금이 녹는구나. 이런 것을 상보적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잊혀진 옛날 지식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과학 지식의 본질을 일반적으로도 논의했고, 또 7강에서 10강까지는 과학사의 사례들을 이제 좀 깊이 탐구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강에서 6강까지는 또 좀 더 일반론으로 철학적인 말씀부터 드렸고, 많은 또 과학의 단편적인 예도 들었습니다. 뭐 들으신 것이 많은데 이제 모든 논의들을 종합할 때가 좀 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과학 지식의 창조라는 주제로, 정말 우리가 과학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쓸데없는 학문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 조각에서 보시듯이 철학자는 꼭 앉아서 고고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좀 안 되면 막 턱을 문지르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학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비난을 피하려면 이제 정말 과학 철학이라면 과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인지 이제 제가 특히 국내에 들어오고 하면 여기저기서 뭐 기자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가 그걸 알면 잘해서 하나 탔죠. 왜 철학 강의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정말 노벨상 탄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비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노벨상을 타려면 노벨상 타령을 그만해야 된다. 그걸 뭐 정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처럼 열심히 양성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놓고 미친 듯이 과학을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뭐라고 제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만 노벨상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노벨상은 마치고, 그러나 이 과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죠. 이 과학 지식의 본질을 논한다는 과학 철학자가 그 지식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양성할 수 있는가를 전혀 논의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사회적 책임의 회피가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창의성 교육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보면 창의성도 이제 평가가 돼서 점수로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 창의성을 기른다, 이 책 읽고 뭐 학원도 있다고 하고
틀을 깨야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좋습니다. 전 정말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퍼지면 정말 또 틀 깨기 학원이 생겨서 거기 다니는 세상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짱 헛일입니다. 색다른 생각하려면 색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뭐 창의성 교육도 좋지만 정말 이 괴짜를 아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제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좀 남다른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뭐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 사실 머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남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조용히 남다르게 좀 이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은 했지만 아이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에서 30년 살았지만 차 한 번 가져본 적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집도 3년 전까지 월세로 살다가 겨우 하나 샀습니다. 뭐 돈이 꼭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돈을 어디 써야 됐다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이 좀 생기면 이제 비싼 외식도 하고 뭐 여행 다니면서 낭비도 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모양도 좀 다릅니다. 철학 연구하지만 9강, 10강에서 보셨듯이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학부생들하고 제가 같이 연구해서 책도 냈습니다. 이 생활도 불규칙적입니다. 정말 급하다거나 신이 나서 일할 때는 정말 거의 밤을 새기도 하고 피곤하면 하루에 12시간도 잡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참 행복하게 제가 나름대로 살면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도 일상생활에서부터 키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 지식의 본질에 관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학의 탐구라는 게 이 판에 박힌 방법만 따를 수 없고요. 이 우리 과학 철학에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토의하는 과학 방법론, 이거 정말 공식화될 수 없는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말 방법 1, 2, 3 쓰려고 하는 과학 철학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논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학 방법을 딱 정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과학이 잘 된다,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그 창조의 비결이란 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은 그 논의를 피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20세기 초반부터 내려지는 구분이 있습니다. 소위 발견의 문맥과 정당화의 문맥. 그걸 꼭 왜 문맥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콘텍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가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지어내는 거하고 그 지어낸 가설을 정말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제가 강연하면서 말씀드린 포퍼 같은 사람은 이 발견의 과정 자체는 정말 거의 무작위한 거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아이디어가 어떤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방법으로 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귀납주의자들이 걱정한 거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이디어를 내면 이상한 엉터리 아이디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포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잘못된 놈들은 다 걸러내고 아주 우리 현상과 맞는 것만 간직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포퍼는 또 자기의 과학 이론을 다윈의 진화론에 비하기도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생물이 살다가 번식할 때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대부분은 그 생물의 생존에 좋지 않은 건데 가끔 가다가 우연히
생존에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을 받아서 살아나고, 그래서 과학의 발전도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포퍼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규칙화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 공부해봐야 별로 나올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서 그건 이제 심리학의 문제로 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추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래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돌연변이처럼 무작위적인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그럼 무작위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발전되는 것인가. 근데 그 논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을 그렇게 기계 작동 설명서 쓰듯이 그렇게 해서 가리킬 수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가, 솜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가리킨다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언어 자체를 배우는데도 무언의 이해와 솜씨가 필요하죠.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하는데 솜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히 이 영국에서 활동했던 과학 철학자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많이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이 지식의 바탕에는 솜씨, 영어로 스킬이라고 한 솜씨가 있고, 그 솜씨는 암묵적인 차원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요. 암묵적이라는 거는 이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처음 시작한 것이 자전거 타는 예입니다. 여러분 뭐 자전거 못 타는 분도 계실 거고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가, 정말 힘듭니다. 가면서 계속 쓰러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쓰러지고 간다는 걸 누구도 적어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뭐 넘어질 것 같으면 그쪽으로 돌리라느니 이제 그런 코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봐도 또 넘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몸에서 익혀가지고 안 넘어지고 갈 수 있게 되고, 조금 실력이 늘면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타죠. 넘어질 생각도 안 하고. 폴라니가 정말 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일상생활적으로 배우는 이 솜씨하고 통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 보면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을 풀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상화해서 공식을 풀 수 있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쪽으로 틀어서 뭐 원심력을 발동시켜가지고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폴라니의 말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거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당장 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이제 장님이 어떻게 지팡이로 물건을 감지하면서 가는가. 근데 그 경험은 또 어떻게 해봤는지, 장님도 아닌데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정말 시력을 잃은 사람이 지팡이로 다니는 걸 배울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눈을 못 보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는 건데, 그걸 갖고 좀 혼동도 되고 이게 뭐가 있긴 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 지팡이 실력이 능숙해진 장님은 쫙 가면서 뭔지 다 알아내죠. 이거는 뭐 보더블럭 안에 있는 금이고, 뭐 이거는 뭐 사람이고, 이거는 뭐 차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정말 압니다. 그래서 폴라니가 얘기하기를 처음에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는 이렇게 정말 손에 어떤 감각이 오는가, 그것만 알고 그 더 깊은 의미는 모르는데, 능숙해진 장님은 딱 느낄 때 이거 사람 발이네, 그렇게 느끼고
그걸 감지하면서 이 손에 뭐 정확히 어떤 감각이 왔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기구를 조작할 때 그런 일이 있고 암묵적인 지식에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기구 조작뿐이 아닙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든 동작을 하는 것, 모든 행위를 하는 게 암묵적인 이 솜씨에 기반한 거라는데, 가장 간단한 예가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 안 하고 계단을 올라다니는데 이 로봇 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또 폴라니가 강조한 거는 관측. 제가 관측 얘기를 이제 2강에서 많이 했고 쭉 해오고 있는데, 관측이라는 게 또 솜씨에 기반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중에 2개는 정상적인 폐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결핵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중에 의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폴라니가 의대생이었습니다. 화학 박사 받기 전에 의학 공부를 했는데 자기 경험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방사선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뭐 자기는 학생으로서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들을 보고 이 경험 있는 의사들의 말을 듣는데 뭐 대단한 토론도 오가고 그 경험자들 사이에 뭐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뭐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근거 없이 그냥 지어내서 얘기를 하나 그렇게까지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해독하려는 이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쌓고 나서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제 결핵에 걸린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그 작은 화살표 있죠. 거기에 이제 결핵에 감염돼서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죠. 그게 정말 그런 건지. 이 그림을 보시면 또 좋은 예가 됩니다. 이거는 물론 과학적인 관측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사람 얼굴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도 있고 무슨 사람 얼굴이 있어 그런 분도 있고 꼭 예수같이 생겼습니다. 이 수염도 있고 얼굴이 저 위 상단에 있고 여기 이제 꼭 어깨에서 이렇게 무슨 천을 두른 것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안 보이는 분도 많죠. 안 보이는 분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뭐가 보인다고 지금 저러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이게 이 헨슨이란 과학철학자의 책에서 보여준 그림인데,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고생을 하다가 관두고 이제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고 그림에서 눈이 위에 2개 있고 코가 이렇게 그림자 져 있고 그 다음에 턱 있고 이 수염이 있죠. 아직도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안 보이시면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한 30분 들여다보면 이런 거 본다는 것도 솜씨라는 거죠.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이게 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고 가르칠 수 없는 솜씨들이 우리가 사는데 많이 필요하고 과학 지식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 지식에는 이중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기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솜씨들이 필요하고 또 과학에만 필요한 솜씨가 있죠. 실험실에서 배우는 것들, 공식 푸는 솜씨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솜씨를 언어로 다 표현해서 환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우리 언어 자체의 속성을 고려해 보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를 배우는데도 무언의 이해와 솜씨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언어를 언어 갖고 배울 수는 없죠. 처음에 언어가 없는 아기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참 힘든 과정이죠. 힘들고 어떻게 그게 정말 배워지는지 약간 좀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 이제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기를 안 키워봤지만 조카들은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그렇죠. 빨간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가리키면서 저게 빨간색이야 하고 가리킨다든지, 저게 사과야 하고 가리킨다든지. 근데 이런 몸짓을 하는데 이게 가리킨다는 거는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솜씨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스키란 분이 있습니다. 비고스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리키는 걸 어떻게 배우느냐 가설을 냈는데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이론은 아기들이 처음에 뭘 이렇게 갖고 싶으면 이런 몸짓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보고 너 저거 원하는 거야 하고 집어다 줍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애기가 이걸 터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 있는 게 나오는구나. 그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특정한 신체 구조와 정신 구조에서 나온 그런 솜씨인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처음 있어야 언어가 표현되고 언어도 생성되고 하겠죠. 또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언어라는 거는 또 이 사람이 규칙을 따라가면서 사용하고 서로 가리키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인간이 어떻게 규칙을 따라간다는 거 정의하기 힘들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한테 아주 쉬운 산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합시다. 산수도 아니고 그냥 여기 수열이 있습니다. 2, 4, 6, 8, 10. 그리고 자 이제 네가 계속 해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2, 4, 6, 8, 10 나갔으니까 그럼 12, 14, 16. 근데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2, 4, 6, 8, 10 하고 계속 하라니까 그 다음에 14, 18, 22, 26, 30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 학생이 우리가 의도한 규칙을 잘못 이해한 건데, 근데 꼭 우리가 의도한 규칙이 맞는 규칙이냐? 그건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고, 이거는 또 일전에 말씀드렸던 귀납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암묵적인 행태에 기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모든 이제 언어의 정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라는 아주 쉬운 개념을 정의해 보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의자는 다리 4개 있고 평평한 면이 있고 등받이가 있다 하는데, 물론 다리 4개 없는 의자도 있죠. 산발이 의자도 많고 아예 다리가 없는 의자도 있고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물론 있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다리가 아예 없는 의자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자라는 게 다 똑같은 형태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기능적으로 정의해 보자. 그러면 의자는 뭡니까? 앉는 거.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냥 걸터 앉으면 이걸 의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다들 사회적으로 동의해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기반해야만 정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뭐냐면, 언어로서 우리가 과학 지식을 다 표현하고 그렇게 말이나 수학이나
어떤 그런 기호 체계를 써가지고 지식을 다 표현하고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이, 그 양반 귀가 어두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과학 지식에도 은유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은유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다리다. 우리가 지금 지식을 전부 언어나 수학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솜씨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 솜씨는 무언 암묵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있다는 건 뭐냐면 과학 지식에도 은유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학에서 직유법, 은유법 할 때 그 은유인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과학에서 무슨 그런 것이 있나. 은유의 정의를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사전에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은유는 그렇게 뭐 별 생각 없이 멋부리기 위해서 쓰는 은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상상한다 하지 않고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멋있죠? 저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또 이제 정말 심각하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그 의사 표현 자체를 도와주는 거기 필요한 은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정말 그런 은유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있습니다. 아주 이 방면에서 유명한 분 둘이 있습니다. 미국 학자 조지 레이코프하고 이제 막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주장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는 논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개념 체계에 이 속속들이 은유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그 양반 귀가 어두워 그러죠. 어두운 거하고 귀 안 들리는 게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그거는 뭐 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려 하면 되죠. 어둡다는 건 좀 멋을 부린 표현이라고 하자. 물건값이 올랐다. 그것도 은유입니다. 왜요? 물건이 비싸지는 거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죠. 근데 우리는 올랐다 합니다.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무슨 은유냐?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앞이냐는 거예요. 앞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근데 아주 암묵적으로 미래를 앞, 과거를 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 알아듣는데 뒤로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닌데. 온도도 올랐다고 합니다. 위아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온도는 왜 올랐다고 하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데, 온도계 보면 뜨거워지면 오르잖아요. 근데 온도계가 또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요즘 전자 온도계 같은 건 전혀 안 올라갑니다. 숫자가 바뀌어 버리지.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가 커지는 것 자체를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한데요. 1, 2, 3, 4, 5, 6하고 아래 위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이게 참 기묘한데 레이커프하고 존슨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중력하에 살기 때문에, 중력장 속에 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쌓이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물고기라면,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물고기나 해파리 그런 거라면 그런 은유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 은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얘기는 정말 자연을 제가 수량화라고 했죠. 자연을 수량화하는 것 자체도 은유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수량화라는 거는
불가산 명사를 가산 명사로 둔갑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은유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모든 퀄리티 그런 거를 숫자로서 은유하는 거죠. 관측 불가능한 것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은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은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두 사람을 뽑아드렸는데 이 위에 보이는 사진은 메리 해시라는 분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리에 전임자입니다. 아직도 뭐 살아 계신데 아주 여성 과학 철학자로서 정말 선구자적인 분이었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학적 모델이라는 거는 이 삼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거기서 이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비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따가 나올 예로 잠깐 미리 가겠습니다. 이거는 닐스 보어의 유명한 원자 모델, 일전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태양계를 통해서 표현한 원자의 구조죠. 그러니까 은유입니다. 이것도 원자 속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가 태양계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하니까 그러면 뭐 태양 주위에 행성이 도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 이 해시가 얘기하는 긍정적 비유라는 거는 가운데 큰 것이 있다, 무거운 것이 있어서 그 주위를 가벼운 것들이 돈다. 그리고 부정적 이 비유라는 거는 물론 전자는 행성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성이라는 거는 뭐 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성질들이 있죠. 또 이제 양자역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전자는 뭐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도 동시에 없다고 하고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비유가 맞지 않는 건 알면서도 이 모델을 쓰는데, 여기에 중립적 비유라는 거는 그 두 시스템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과 전자를 비유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소머펠트라는 사람이 전자의 궤도를 원으로 보지 않고 타원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계 얘기할 때는 그 행성의 궤도는 타원이라고 안 건데, 그 전자의 궤도도 타원인지 그건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 원인지 타원인지. 그렇기 때문에 보어는 원래 원으로 그냥 얘기했었고 나중에 수정했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해시의 주장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학의 지식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검증하고 하면서. 또 이제 제럴드 홀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홀튼 교수는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아주 또 정말 대단한 학자시고, 토마스 쿤과 거의 동년배고 두 사람이 다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쌍벽을 이뤘어야 될 사람이고, 한때 쌍벽을 이뤘었는데 이제는 쿤은 정말 누구나 다 알고 홀트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홀튼이란 분이 또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는데, 은유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다리다. 그것도 은유죠. 미지의 세계는 뭐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리를 놔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기술조차도 안 되고 설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닐스 보어 같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거를 태양계에
또 그 행성들의 궤도 그런 개념을 은유적으로 써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어느 정도까지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고 거기서 이제 그 해시의 중립적 비유가 발동이 돼서 과학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과학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개념들이 그 홀튼 선생의 주장은 전부 다 은유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 체계에 기반하지 않고 정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은유가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그러면 왜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기는가 한없이 이 과학의 본성은 지식을 늘려가려는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제 이론이 잘 되면 과학자들은 그거 갖고 만족하고 있지 않죠. 그럼 이 이론은 여기서 잘 되니까 저기서도 적용해 보자. 뉴턴이 태양계를 설명하고 나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인력 법칙은 만유 인력이라고 해서 우주 전체로 적용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듯이 과학자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 구은의 정상과학이라는 것도 항상 만족하지 않고 더 문제를 풀다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자업자득인 건데, 그러나 과학의 본성입니다. 또 이제 이론과 상관없이도 새로 막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다든지, 또 뭐 퀴리나 뭐 베크렐 같은 사람들이 방사능을 발견했다든지, 그거는 정말 이론에서 예측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하면 원하지도 않았던 현상인데 나와가지고 사람을 골치 아프게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무슨 개념으로 도대체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것인가? 또 과학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그냥 상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유명하게 사고 실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이 빛을 타고 빛과 같이 갈 수 있다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또 이제 경험과 상관없는 이 이론의 발전도 되고, 또 다른 이론들이 서로 만날 때 그 어떻게 하면 정합성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또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또 그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은유가 필요하다. 근데 은유라는 거는 아까 말한 솜씨랑 통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은유법을 발동시켜서 새로운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개념을 창조하느냐, 이거는 정말 어떤 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유를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다만 문제의식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은유 얘기도 했고 솜씨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교육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 지식에 말이나 공식 같은 걸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교육을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솜씨를 어떻게 배우느냐 처음 생각해 봅시다. 폴라니는 정말 도제 관계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실력 있는 스승을 모시고 그 밑에서 자기가 뭘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근데 약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는. 첫째,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고요.
정말 옛날 얘기죠. 어떻게 다 1대1로 이 선생님이 학생을 가리킬 수도 없는 거고. 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다릅니다. 쿤의 말은 꼭 그런 개인적으로 스승에게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 자기가 얘기했던 패러다임, 그 훌륭한 업적이 돼서 그걸 따라가는 그 패러다임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솜씨까지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꼭 솜씨라고 쿤이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말입니다. 쿤이 정상과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교과서에 보면 그런 이 뭐 문제를 어떻게 푼다던가 실험을 어떻게 한다든가 다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이런 실험을 해봐 하면서 잘 못하면 야단도 맞고, 그러나 잘 된 결과를 보고 그거를 모방하면서 배우는 거고, 문제 푸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일부 얘기만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솜씨를 배운다는 얘기는 지금 했는데 이 정말 그 은유적이라든지 그런 걸 써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배울까요, 그럼? 포퍼는 그래서 쿤을 막 비판했죠. 제가 1강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포퍼는 어떻게 쿤을 비판했냐면,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의 상상력, 창의력이 싹 없어지고 이건 세뇌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쿤이 반박을 2단계로 했는데, 첫 단계는 그거였습니다. 정상과학 자체가 창의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포퍼는 그 쿤이 말하는 퍼즐 푸는 거를 굉장히 좀 천하게 봤는데 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아주 재밌는 일이고 또 유용한 일이고. 그러나 역시 그 대답은 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단계의 창의성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혁명적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쿤한테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정상 과학을 하다 보면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쿤의 주장은 결국은 필요하면 생긴다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딴짓을 막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딱 막혔을 때 저 그림 보면 막 생각이 나시죠. 어떻게 저기를 뚫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막히지 않으면 그런 생각 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쿤의 주장은 정상과학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틀 깨는 거 아니라고요. 틀 깨는 거는 정말 절망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깨는 거지 뭐 장난으로 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과학이 잘 되고 있으면 과학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나 이 정상과학을 하던 패러다임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이제 정말 막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또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동의하는 거는 쿤 말대로 정말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실제로 해결해야 될 그런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발휘가 되는 거죠. 저절로 발휘됩니다. 저는 이거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이 남들 도움 받지 않고 해결할 때 진짜로 자연스러운 창의력을 발휘하고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제 상황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창의력 교육의 제1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다 돌봐주고 어려운 거 없이 해줄 테니까 너 공부나 해라. 그거는 창의력을 죽이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또 뭐 물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창의성 훈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우리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왜 이상하게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연습으로 푸는지, 학생들도 정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전해 본다면 뭐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훈련은 확실히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도 이 사회와 과학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정말 옛날에 그 어린 대학생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학생 운동을 했습니까? 그 압박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알리고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정말 해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게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제가 보기에 이상적인 거는 그렇게 인생의 진짜 문제들과 부닥치게 해주는 대신 크게 다치지만 않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생적으로 솟아내는 창의력을 방해만 안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창의력이 솟아날 때 위에서 찍어 누르고 옆에서 잡아내리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쿠hn의 창의성 논의는 그렇습니다. 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창의성이 발휘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창의성 훈련하고 싶으면 정말 그런 실제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역시 아직도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정말 자생적으로 창의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래도 어떻게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근데 쿠hn도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학혁명 논의를 하면서 이제 포퍼 같은 사람이 또 비판을 했잖아요. 뭐 그런 세뇌 공작이나 세뇌 교육이나 받은 그 정상 과학자들이 무슨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냐. 그랬을 때 쿠hn이 과학사적으로 이제 해놓은 관찰이 있는데, 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가 많은데, 하나는 아주 젊은 사람, 그 분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니면 딴 과학을 하다가 분야를 옮겨서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후자를 볼 때 쿠hn이 든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프랜시스 크릭 같은 경우가 있겠죠. 물리학을 하다가 분자생물학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렇게 쿠hn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건대, 이거는 다른 경험과 다른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어야 정말 그런 혁명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정상과학만 배워가지고는 특출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진짜 창의성은 발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저 자신이 괴상하게 사는 그런 모습도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 획일주의적인 삶의 행태를 벗어나줘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학에서도 우리가 다원주의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원주의를 실행하게 되면 과학의 창의력과 과학의 의미와 과학의 진보도 더 빨라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서 이 강연 시리즈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